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하루 천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6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더 걱정입니다. 과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서울 백병원의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단계 거리두기를 지금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가 수도권에서 적절했다, 아니면 좀 과하다, 뭐 이런 한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방역적 측면에서는 어떤 그 4단계 거리두기의 시점과 그 내용이나 강도를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적절한 시점에 조금 보다 좀 일찍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지만 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빠른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확진자가 증가할 때 우리가 초기에 잡을수록 확진자를 꺾을 수가 있지 네. 우리가 지난 3차 유행처럼 늦게 시작하게 되면 확진자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 커브를 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가능할 만한 정도의 수준의 확진자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기에 해야 되고 또 이 꺾는 것도 조기에 꺾이려면 우리가 보다 좀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한데 네. 문제는 지금 4단계 거리두기가 물론 이제 최종 단계이긴 하지만 내용 면에서 아주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네. 지금 바이러스 확산세가 워낙 빠르고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까? 이것이 조금 한 가지 의문이 남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나 수용도 면을 봤을 때 지금 거리두기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73%가 잘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63%가 4단계 거리두기를 잘한 일이라고 한 것처럼 국민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기꺼이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시려는 수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떤 방역 정책의 정부의 어떤 신뢰도나 방역적인 정책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민들하고 위기소통에 네.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동안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 단계적으로 와서 그랬을까요? 뭐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반면에는 네.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입죠. 특히 6시 이후 같은 경우에는 2인밖에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쨌든 네. 크게 피해를 보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또 이 김포 같은 경우에 또 850여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에서 식사,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행정명령을 예. 내리는 상태고, 또 부모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원격 수업 이제 2학기 좀 개학을 하려고 했던 앞둔 직장이면서 이제 학교발 관련 집단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원격 수업으로 다시 전환하는, 그리고 맞벌이 부들한테는 다시 한번 더 그 고난의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개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통제가 되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지금 정진욱 기자는 이제 취재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들이 더 있으시잖아요. 물론 행정뿐만이 아니라 뭐 바깥에서 그런데 거리두기 시행 이후 지금 첫 주 중인데 어떤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일단 확실히 6시 이후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주는 건 예. 맞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들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12일 날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4단계 시작됐는데 이 보건소를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특히 남동구 보건소 갔는데 정말로 수백 미터까지 줄이 가득 찼는데 이제 뭐 여쭤보니까 걱정이 돼서 나왔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날 또 이게 때한침 또 인천시청 공무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12일 날 이제 진짜 시청 공무원이 이제 3명이 확진되면서 공무원들 전체 다 전수허술을 받아라는 이런 명령도 있었고, 네.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거리에, 그러니까 저 6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지만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사람이 많았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단감염이 많으면서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제 집단감염이 나오면서 이 초등학교 내에 이제 선별지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도 1년 2개월 만에 다시 부활하는 점도 마찬가지고요. 기자들은 취재를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인천시청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일단은 기자실이 폐쇄가 됐고요. 이제 시청 네. 공무원이 확진되면 폐쇄가 네. 됐고, 각 지자체 뭐 인천 경찰청이라든가 해양 경찰청이라 이런 것도 이제 기자들이 이제 오는 걸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예. 온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제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뭐 보건소나 이쪽에도 서슴없이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확진자일지 모르니까 이 가까이 가서 이제 취재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생겼습니다. 예, 긴장을 좀 모두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인천 얘기 좀 들어볼게요. 물론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보다는 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학교 학원을 통해서 최근에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좀 걱정을 낳았거든요. 좀 특징적인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들어볼까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61.7명이었죠. 직전 일주간 일평균이 25.1명이었는데 1명보다는 2.46배가 좀 늘어난 상태고요. 특히 우려스러웠던 그 10대와 20, 30대 확진자 비율은 약간 33%와 38%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백신을 맞지 않은 그 계층 쪽에서 이제 또 활동을 자주 하는 그 젊은 층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인천 초등학교 감염자도 네. 계속 발생했고 부천 노래방 그리고 색소폰 부천 같은 경우 색소폰 동호회 관련돼서 확진자 계속 나왔는데 이 부천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에서 어느 정도 갇힌 공간에서 네. 악기를 부르면 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 상황에서 색소폰 같은 경우는 지난 6일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3일까지 31명이나 이제 감염이 된 상태고요. 이 감염자는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0대 남성인데 그리고 인천 같은 인주 초등학교발 관련돼 네. 그리고 부평 상곡 초등학교발 해서 인주 초등학교는 13일 기준에서 누적이 64명이 됐고요. 그리고 부평 상곡초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 20명 그리고 네. 주야간 보호센터라던가 뭐 주전발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우리가 걱정했던 지역에서 또 낮은 연령층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임시선별진료소도 늘렸고 드라이브스루도 다시 좀 재개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검사자가 늘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천 지역이 지역 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날씨가 좀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줄을 길게 기다리시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2일 날 남동 보건소에 갔는데 9시에 선별진료소 개소했는데 네. 10시 30분 만에 오전 진료가 마감이 됐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네. 정도로 사람이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드라이브스루의 장점이 어쨌든 차 안에서 또 시원한 에어컨을 쓰면서도 그리고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인천 선악경기장에 드라이브스루 진행을 해서 약 2달 운영 기간 동안 2,000명 넘게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인천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에 12일 날 개소를 했고요. 오전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첫날 한번 가봤는데 차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도 네. 그 검사를 받으신 분 중에 그 여성분이 좀 많았고요. 그 중에 또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드라이브스루가 아무래도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 확진자를 빨리 골라내는 역할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스루를 한 것 같고 이 드라이브스루를 개소한 그날 인천시 방역 관계자들이 또 회의를 했다고 해요. 이걸 좀 더 늘리자라는 네.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폭염 상황이라서 우리 진료소에 종사하는 우리 방역 관계자분들 또 지금 너무 고생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그게 좀 걱정이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방학이 다가왔잖아요. 네. 예, 방학도 다가왔고 휴가 시즌도 다가왔고 지금 수도권은 4단계인데 또 그 바깥 지역은 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왕래가 좀 걱정도 되는데 지금 확산세의 어떤 변화를 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인구 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염자들이 섞이게 되면은 전파가 더 늘어나는 네. 양상이 예측이 되는데요. 이미 작년 7, 8월에도 확진자가 증가해서 그렇죠. 우리가 2차 네.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고요. 8.15 집회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7, 8월에 여러 가지 인구 이동을 통해서 확진자가 네. 증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구 이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좀 이동을 자제하고 휴가를 좀 연기하시고 또 가시더라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바쁘시겠지만 휴가 계획이 이번에 있으십니까? 아직은 잡지 않았습니다. 예,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정준욱 기자,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제 확진자 수를 당연히 수도권이 지금 가파르게 많은데 지금 증가 속도라든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코로나19 4차 대응이 좀 본격화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단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풍선 효과가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150명인데
이 확진자가 1,300명에 달했던 지난주 평일보다는 적지만 휴일 검사 수 감소 영역 고려하면 좀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차 대응이 지속 중인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는 서울에는 400명대, 그리고 경기는 300명대, 인천 60명대, 이거 어제 같은 경우 12일 같은 경우는 80명대를 기록했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 지역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900명대, 그리고 주말에는 약 700명대 기록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 발생 비중이 전체 확진자 이제 30%나 육박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일주 동안 178명에서 그리고 200명대, 그리고 또 300명대,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주중과 주말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확진자에서 비수도권 확진자 차지한 비중은 이제 9일부터 최근까지 어쨌든 27.6% 기록하고 있어서 닷새 연속 20%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수가 이제 강원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청주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미스트롯이 이제 청주에서 하기로 돼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스트롯에 이제 그 추종하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이제 차를 대절하고 올 정도, 이 정도이다 보니까 청주 시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동할수록 이것들이 이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자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자, 이렇게 지역에 전파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도 뭐 4단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같은 방향으로 제어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비수도권 중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된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틈을 타서 바이러스 전파가 빨리 더 일어날 수가 있겠고, 특히 유흥업소 같은 데서는 전파가 더 빨리 일어나는데 그 유흥업소가 아직 개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수도권의 감염 확산은 비수도권으로 언제든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른 반면에 굉장히 젊은 층 중심으로 조용하게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좀 늦게 할 수가 있겠고, 그 시점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확진된 상태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점검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 방역 전문가들 시각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면도 있긴 한데, 전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질병청장께서 2,000명이 넘을 수 있다, 이런 걸 브리핑에서 발언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실 그분이 얘기하신 거에서 사실이 벗어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 상승 그래프도 그렇고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990명이었고, 이번 주도 지금 오늘도 이제 1,600명 이상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번 주에도 1,500명대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에도 충분히 2,000명대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000명대까지 젊은 층 위주로 나오지만은 아직까지 그 고령층 중에서 예방 접종을 한 번도 못 맞으신 분이 160만이 계시고, 나머지 700만 명은 1차 접종만 하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령층도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자가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또 50대라고 하더라도 젊은 층 장년층에서 위중증 사망 환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50대 한 분이 또 돌아가셨었고요. 또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경증으로 지나가지만 우리가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나 또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소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진자를 낮추는 노력들이 지금 무엇보다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발 좀 2,000명대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합니다. 지금 2주간 이제 4단계 시행 중인데, 사실 확산세를 꺾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단 말이죠. 이 선제적인 조치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야 확산세를 꺾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난 경험을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한 1, 2주 후에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지금까지와의 감염 전파 양상과 좀 다른 델타 변이, 굉장히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시작하고 있어서 지금 수리 예측 모델을 통해서 확산세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빗나갈 수가 있겠다. 지금은 한 가지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양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리 예측 모델이 틀릴 수가 있겠고 네. 그러면은 질병청에서 예측한 2,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지사가 어제 네. 브리핑한 것처럼 보다 강력한 조치, 봉쇄, 네.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추세가 네.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느 만큼 지금 4단계보다 더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 국민들께서 실천해 주시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산세가 꺾일 것을 예측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자, 일단 발생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으면 또 걱정해야 될 게 지난해 이맘때 병상수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병상수 상황이 좀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20, 30대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네. 수용률이 한계치 좀 다가서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인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약간 80%를 초과하면서 이제 수용률이 한계치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 따르면 이제 11일 오후 10시 영종 청라센터 등 생활치료센터 두 곳에는 총 정원 382명에 314명이 입소해서 82.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심날 297명 입소보다 17명 늘어난 걸로써 전날 뭐 가동률이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고 이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증상이 가벼운 그 확진자나 무증상 환자가 입소하는데 최근 10대에서 30대 젊은 층 확진자 증가하면서 생활치료센터 가동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 포화를 막기 위해 일단 오는 14일부터 SK 무의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고요. 또 이와 다르게 코로나19 확진자 조기에 발견해서 지역 확산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 선별 검사소도 공항 인근과 그리고 역사 주변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도 의료원 격리병상을 155개 추가 확보했다. 그리고 의료보건을 통해서 총 1,589개의 감염병 전담병상을 자체 확보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와 화성 한국도로공사협조를 통해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개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일단은 상황이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중증 환자가 현재 지금 줄고 있는 거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 어르신들이 그리고 특히 고령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계시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집단 감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중증 환자가 생기는 양상은 올해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경증 환자를 위한 치료센터가 부족하게 되면은 집에서 네. 대기하는 인원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동거하는 가족이 계시면 좀 불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기 중에서 가족 내 감염 전파 위험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증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가벼운 산소 치료 정도만 할 수 있는 네. 중등증 전담 병원도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환자들이 같이 섞이게 됐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이것이 상당히 좀 의문이 남는 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비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병실이나 생활치료센터를 썼을 때 감염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좀 충분한 가급적이면 좀 1인 1실이나 좀 나눠서 입원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도 이 위중증 환자 중에서도 또 이제 또 위중증이 나눠져서 단순히 이제 인공호흡기만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공호흡기가 충분치 않아서 에크모라는 걸 해야 되는 중환자도 있는데 최고 위중증 환자죠. 근데 이 에크모를 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수 장비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 장비를 운영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에크모 장비를 많이 시술할 수 있는 병상 수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젊은 층 위주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에크모까지 우리가 해야 될 수가 있겠는데 에크모는 한번 달면은 이제 금방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좀 입원 기간이 장기간 길어지고 폐가 완전히 망가지면 폐이식을 받아야 될 때까지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의 확산도 확률은 높지 않다고 해도 전체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진전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